전산회계 1급 2019년 제5차 86회 필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KMC 회계는 유튜브나 네이버 TV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1번 다음은 이론상 회계 순환 과정의 일부이다. 순서가 가장 옳은 것은 북이란 기업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일정한 원리 원칙에 입각하여 장부에 기록, 계산,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면 분계를 하고 분계장에 기입을 하고 총계조원장에 전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장부를 수기로 작성을 합니다. 분계장과 총계적 원장을 주요부라고 합니다. 결산이란 회계 순환 과정 중 마지막 절차, 즉 모든 장부를 마감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결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산 예비 절차, 결산 본 절차, 재무제표 작성이 있습니다. 예비 절차는 시산표 작성, 재고조사표 작성, 정산표 작성인데 시산표는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하고 기말 수정 분계를 한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본 절차는 장부의 마감인데 총계정 원장 및 분계장과 보조 장부를 마감을 합니다. 마감 순서는 먼저 비용 항목과 수익 항목을 손익이라는 집합 계정에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손익 계정을 개인 기업일 때는 자본금으로 보내주고 법인 기업일 때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 계정에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과 자본 항목을 차기에 이월시킵니다. 재무제표 작성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주석,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산 절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예비 절차에 수정 전 시산표 작성하고 기말 수정 분계를 한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기말 수정 분계, 4번에 기말 수정 분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 되는데 수정 후 시산표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수익 비용 계정 마감, 집합 손익 계정 마감이 먼저고 4번은 자산 부채 자본 계정 마감이 먼저입니다. 예비 절차가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한 후에 기말 수정 분계하고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을 한 다음에 본 절차로서 장부를 마감하면서 총계적 원장을 마감합니다. 먼저 비용 항목과 수익 항목을 손익계정에 대체합니다. 손익계정을 자본금 또는 미처분 이익잉여 계정에 대체하고 마지막에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과 자본 항목을 차기에 이월시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기말 수정 분계, 수정 후 시산표, 수익 비용 계정을 마감하고 집합 손익 계정을 마감하고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차기 이월시키면서 마감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유가증권의 취득 원가와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1번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 가격에 취득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측정한다. 틀렸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에 취득할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2번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재무상태표에 반영된다. 맞습니다.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실,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자본 항목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므로 재무상태표에 반영되는 겁니다. 유가증권 처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은 처분가액에서 차감하여 회계 처리한다. 맞습니다. 구입할 때는 수수료 비용이 나오지만 처분할 때는 수수료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4번 만기 보유 증권은 기말에 상각 후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단기 매매증권이란 단기 자금 운용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시장성 있는 주식과 채권을 말합니다. 1번 단기 자금 운용을 목적으로 주식 10주, 액면가 한 주당 100원짜리를 한 주당 150원에 구입하고 수수료 10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다. 단기 자금 운용을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되는데 액면가는 무시가 되고 10주 곱하기 한 주당 15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10주 곱하기 150 하면 1,500원이 되는 겁니다. 이 수수료 비용은 단기 매매증권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 비용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수수료 비용은 500번대 제조 원가와 800번대의 판매 관리비로 표시가 되지만 단기 매매증권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2번 위의 주식 10주를 한 주당 160원에 처분하고 수수료 20원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받다.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했습니다. 10주 곱하기 160원 하게 되면 1600원인데 여기서 수수료 20원을 차감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은 1580원이 되고 대변엔 단기 매매 증권은 아까 1500원을 구입했죠. 여기 10주 곱하기 한 주당 150원 해서 1500원입니다. 1500원에 구입한 단기 매매 증권을 1580원에 처분했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3번 다음 매출 채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매출 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말한다. 맞습니다. 매출 채권이란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을 말합니다. 매출 채권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은 대손이 발생 전에 사전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결산 때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손의 예상이라고 합니다. 매출 채권은 재무상태표에 대손 충당금을 표시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재무상태표에 외상 매출금 밑에 대손 충당금을 적고 받으러 밑에 대손 충당금을 적습니다. 4번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에서 발생한 대손 상각비 모두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틀렸습니다. 대손 발생이란 거래처가 파산함으로써 채권이 회수 불능되는 것을 말합니다.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럼 등과 같은 매출 채권이 대손될 때는
대손상각비로 분개하면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합니다. 미수금, 대여금, 선급금 같은 기타 채권이 대손되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분개하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다음은 회계상 거래의 결합 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형 가습기를 150만원에 현금 구입하였다. 가습기를 구입했죠. 차변엔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하고 대변엔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2번 주식 발행으로 2억 원을 현금 조달하였다.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하고 대변엔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3번 제품을 30만원에 현금으로 매출하였다.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되고 대변엔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수익의 발생. 여기 비용이 감소됐죠? 이거 틀렸습니다. 수익의 발생입니다. 4번 관리부 직원의 출산 축의금 10만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차변에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이 발생을 하고 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를 하는 겁니다. 틀린 거는 3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 틀렸습니다. 매년 증가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과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그 상각액은 둘 다 모두 매년 증가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과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은 매년 증가한다. 예를 들겠습니다. 사채액면 100만원을 95만원에 할인 발행하고 사채 발행 비용 5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보통 예금하다. 사채를 발행했죠. 사채액면 100만원이기 때문에 대변엔 사채가 1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95만원에 할인 발행했는데 사채 발행 비용 5만원 차감한 잔액이 보통 예금 됐죠. 그래서 보통 예금은 95만원에서 사채 발행 비용 5만원을 차감한 잔액인 90만원이 보통 예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액이 바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데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 사채이자에 포함을 시킵니다. 또한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외상 매출금 밑에 대손 충당금을 적었고 건물 밑에 감가상각누계액을 적듯이 사채 밑에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 감가상각누계액,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평가 계정이라고 합니다. 2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당해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사채 액면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차감해서 90만 이렇게 적었죠. 맞습니다. 인쇄비 수수료 등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아까 차감했죠? 95만원에 할인 발행했지만 사채 발행 비용도 차감한 나머지만 입금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을 하고 그 금액을 사채이자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이자의 선이자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결산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을 사채이자로 이자 비용으로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부채로 분류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1번 당좌차월. 당좌차월은 당좌예금 잔액 이상으로 당좌 수표를 발행했을 때 당좌차월이라고 하며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당좌차월은 부채입니다. 외상 매입금 부채입니다. 대손 충당금은 수취 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입니다. 부채가 아닙니다. 미지급 비용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자본금 1000만원의 회사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각각 실시하는 경우 이 회사가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 현재 재무상태표상 이익준비금 잔액은 50만원이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익준비금의 최소 금액은 현금 배당의 10%입니다. 여기 현금 배당은 자본금의 10%라고 했으며 자본금은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현금 배당액은 자본금 1000만원 곱하기 10%에서 100만원이 되고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에서 10만원입니다. 이 10만원이 바로 최소 금액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8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 기준으로 틀린 것은 위탁 판매. 위탁 판매란 상품이나 제품을 다른 점포에 부탁을 해서 판매하는 방식인데 그때 보내진 상품을 적송품이라 하고 부탁을 받는 점포를 수탁자라고 합니다. 이 위탁 판매는 그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이 바로 수익의 인식 기준입니다. 맞습니다. 판매 조건부 판매, 시용 판매, 이것은 반품을 전제로 한 판매입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인수를 수락한 시점 또는 반품 기간의 종료 시점 또는 구매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한 시점이 수익의 인식 기준입니다. 맞습니다. 상품권 판매는 상품권을 판매한 날 아닙니다. 상품권 수익은 상품권을 판매할 때는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회계 처리한 후에 상품권을 회수하고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때 매출로 처리하는 수익 인식 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립니다. 할부 판매는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제조활동과 관련 있는 원가를 제조원가라 합니다. 직접원가, 기초원가, 기본원가라고 하며 직접원가에는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가 있습니다. 가공비는 직접재료비를 제외한 모든 원가로서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제조간접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매몰 원가는 이미 지출된 원가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사가 되기 위해 요리책을 구입했다가 격리직에 취업을 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했다면 이 요리책 구입 비용이 바로 매몰 원가가 되는 겁니다. 1번 직접 노무비는 기초 원가에 포함되지만 가공 원가에 포함되지를 않는다. 틀렸습니다. 직접 노무비는
직접 원가에도 포함되고 가공비에도 포함이 됩니다.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가와 가공 원가 모두 해당된다. 틀렸습니다. 직접 재료비는 직접 원가에만 해당됩니다. 3번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를 말한다. 틀렸습니다. 여기 매몰 원가는 이미 지출된 원가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를 말합니다. 4번 제조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판매활동과 일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 원가라 한다. 맞습니다. 비제조 원가란 판매비와 관리비를 말합니다. 여기 제조활동과 관련 있는 원가는 제조원가이고 관련이 없는 원가는 비제조원가, 즉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자료를 기초로 당기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당기 제품 제조원가를 물어봤습니다. 자료가 기초제품 재고액, 매출원가, 기말제품 재고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품 계정을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기초제품 재고액, 여기 25만원이 있습니다. 25만원. 그리고 대변에 매출원가 84만원, 기말제품 재고액 12만원. 그러면 당기제품 제조원가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원가를 산출하는 공식은 기초제품 재고액 플러스 당기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제품 재고액 하면 매출원가가 산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84만원 12만 도에서 96만원에서 25만원을 빼게 되면 71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조부문비 배부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배부법, 상호 배부법, 단계 배부법이 있는데 직접 배부법은 제조 부문에만 직접 배부하는 방법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상호 배부법은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에 모두 배부하는데 1차 배부, 2차 배부로 복잡하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단계 배부법은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에 모두 배부하면서 이 보조 부문의 배부 순서를 정합니다. 이 직접 배부법, 상호 배부법, 단계 배부법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더라도 순이익은 변함이 없습니다. 1번 상호 배부법은 단계 배부법에 비해 순이익을 높게 계산하는 배부 방법이다. 틀렸습니다. 보조 부문비 배부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더라도 순이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번 보조 부문 원가 배부 방법 중 가장 정확성이 높은 방법은 상호 배부법이다. 맞습니다. 상호 배부법은 가장 복잡하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보조 부문 원가 배부 방법 중 배부 순위를 고려하여 배부하는 것은 단계 배부법이다. 맞습니다. 보조 부문 원가 배부 방법 중 직접 배부법이 가장 단순한 방법이며 배부 순위도 고려하지 않는다. 직접 배부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종합 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한 방법이다. 맞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 제품별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직접비, 간접비의 구분과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한 방식이다. 맞습니다. 종합 원가 계산은 작업 원가표 외에 원가를 배부한다. 틀렸습니다. 작업 원가표는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종합 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을 기준으로 원가를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배부하며, 개별 원가 계산은 작업 원가표에 의해 원가를 배부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 특징이 있는데 일반 소비세, 국세, 간접세, 물세, 소비지구 과세 원칙, 전단계 세액 공제법, 다단계 거래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특징을 머리 글자로 일, 국, 간, 물, 소, 전,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국간, 물소, 전, 다. 이 부가가치세는 역진성입니다. 역진성이란 뭐냐 하면 조세의 불공평성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1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해서 가난한 자가 느낄 때는 불공평하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역진성입니다. 그래서 조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1번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이며 간접세에 해당한다. 일반 소비세, 간접세 맞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거래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전단계 거래가 아니고 전단계 세액 공제법입니다. 틀렸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면세 제도를 두고 있다. 맞습니다.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채택하여 수출 재화에 대해 등의 영세율이 적용된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간주 공급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재화의 공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 공급과 간주 공급이 있습니다. 실질 공급이란 부가세를 받고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로서 과세 매출, 카과 매출, 현과 매출 등이 있습니다. 간주 공급이란 부가세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건별 매출로 처리합니다. 간주 공급이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에 대하여 실질 공급이 아니더라도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 재화입니다. 자가공급은 면세 사업으로 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여기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는 것은 1000cc 초과된 승용차를 말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이거를 우린 직매장 반출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가공급이고, 개인적 공급은 업무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상 증여란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말하며 접대비를 말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도 간주 공급으로 처리합니다.
여기 간주 공급은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세 10%를 과세하며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매장 반출은 원가를 기준으로 부가세 10%를 과세하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하치장 반출, 이 하치장이란 말은 창고를 말합니다. 직매장은 지점, 직접 판매를 하는 매장을 말하고 하치장은 창고를 말합니다. 하치장 반출, 그리고 담보 제공, 사업의 양수도, 사업의 양수도는 사업을 사고 파는 걸 말합니다. 조세물납, 조세물납은 세금을 현금 대신에 상품이나 제품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매 및 경매, 그리고 수용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는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봤습니다. 사업상 증여 간주 공급입니다. 현물 출자, 이거는 간주 공급이 아니고 실질 공급에 해당됩니다. 틀렸습니다. 폐업 시 잔존제하 간주 공급입니다. 개인적 공급 간주 공급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행하는 다음의 거래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1번 상가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이거는 과세입니다. 주택의 임대, 면세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 역시 면세입니다. 토지의 공급, 면세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면세 품목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면세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시키고 소비자의 세 부담을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품목에는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과 소금, 수돗물, 연탄, 무연탄, 병원비, 꽃, 여성 생리용품,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과 같은 대중교통, 택시는 면세가 아닙니다. 처방전, 약값, 일반 매약은 과세입니다. 흰 우유, 쪼꼬우유, 바나나 우유는 과세입니다. 토지, 학원비, 그러나 운전학원과 무도학원은 과세입니다. 주택의 임대, 국민주택의 공급,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85.2평방미터 또는 25.7평 이하입니다. 책, 신문, 잡지 등과 같은 도서입니다. 이러한 품목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학원, 병원, 서점, 화원, 정육점, 채소가게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전산회계 1급 필기 기출문제풀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